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순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스트롱 코리아 2013 대토론회입니다. 대토론회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실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창조경제와 벤처 창업이란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장이신 정규재 실장님과 또 토론자분들을 지금 바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30분 쉬었는데요. 사실 쉬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한 번도 자리 뜨지 않고 이렇게 또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저로서는 정말 진행자로서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근데 아까 주제 발표, 비전 발표하고요. 또 분석 보고서 서울대 허은영 교수님 발표하신 논문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약간 졸다가 번쩍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문이 너무 좋았죠. 재미있게 들었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점심 먹을 때까지 이상목 차관님, 또 임덕호 총장님, 이성철 부회장님, 남민우 벤처기업 협회장님 모시고 우리나라 창조경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게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쭉 주제 발표들을 해주실 분들을 제가 차례로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시고요. 이상목 차관님이십니다. 인사를 좀 박수를 좀. 이 차관님은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하셨고요. 기술고시 통해서 기술 개통에 관료 생활을 쭉 하셨고 나로호 사업 같은 것을 또 직접 실무 책임을 맡으셔서 과기술 행정 쪽에는 그야말로 국내에서 가장 전문가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양대학교 임덕호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임 총장님은 원래 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마는 산업 쪽에도 굉장히 깊은 관련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코리아 2011 자문위원도 지내시고요. 또 한국주택학교 회장 이런 것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사이드는 워낙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 다음은 이성철 정경련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우리 이성철 부회장님은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이시고요. 여러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경제학을 하셨고요. 또 정경련에서 요즘 중소기업하고 협력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설계하시고 또 진행하시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 비즈니스 전반에 관해서 아마 둘도 없는 전문가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를 창립을 하시고 스스로 벤처 기업을 꾸리셔서 지금까지 크게 성공한 성공 모델이기도 하시죠. 벤처기업 협회 남민우 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실 아마 오늘 우리가 토론할 많은 주제들에 우리 남 회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고 아까 우리 허 교수님께서 허은영 교수님께서 서울대 출신들 벤처인이 많다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 남민우 회장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서울대에서 기계공학을 하셨고요. 다산기연, 다산네트워크스, 코스닥에 등록을 하셨고 또 지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를 맡고 계셔서 아마 오늘 여러 가지로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순서대로 우리 이상목 차관님부터 10분씩 일어서셔서 주제 발표를 쭉 하시고 그래서 한 번씩 턴이 돌고 나면 앉은 자리에서 저희들끼리 제가 던지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쭉 갖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관님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예. 보통 이런 토론에 나오면 앞에 좌석이 하나 이렇게 책상이 있어서 좀 긴장하고 시간이 오래가면 이제 발도 이렇게 꽂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앞에 탁 트여 있어가지고 오늘 계속 굳은 상태로 벌을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밟고 오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미래부 차관 이상목입니다. 오늘 창조경제 또 벤처 창업을 주제로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스트롱 코리아 우리 한국경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정부 출범한 지는 100일이 넘었는데 100일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지난 석 달간 창조경제의 큰 틀을 만드느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관계부처하고 공동으로 작업들을 쭉 했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달에 중소기업하고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이라는 그런 발표가 이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이제 발표가 5월 15일인가 있었고 저희가 6월 4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30개 한 부처청이 그동안 우리가 창조경제를 위해서 할 게 뭔지를 종합 정리한 거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라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인문학의 상상력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사업, 또 미래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기존 산업의 또 경쟁력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쉽게 얘기하면 창업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무역 흑자 몇백억 불씩 나면서 또 경제 성장은 그래도 3~4%대를 계속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고용 문제는 계속 별로 그렇게 우리가 무역 흑자 나는 만큼 우리 피부로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130만 개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존 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구조조정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없어진 일자리가 94만 개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창업 경제로 창조 경제로 우리가 돌아서야만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창업 경제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면은 정부가 벤처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창업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너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이 동력이 죽어버리고 민간이 스스로 이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 부분을 창출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우리가 실패를 했다, 그런 평가를 하고요. 특히 이제 벤처 시중에 돈은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이 창업 투자 쪽으로는 안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융자를 통해서 담보를 자꾸 빌려주는 건 하겠다.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는데 소위 말하는 엔젤 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인가 거의 1조 4~5천억의 벤처 캐피탈 자금은 있는데 엔젤 투자 자금은 몇백억에 불과하다. 사실 선진국들 잘 되는 나라들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크게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M&A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특히 다국적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다른 부분이 제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뭐 하여간 보면은 다국적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그 기술을 어디에 좋은 기술이 있는지를 서베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대학에도 가고 우리 연구소에도 가고 기업은 물론이고 좋은 기술이 있으면 삽니다. M&A를 통해서 사든 아니면 기술 그 자체를 사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오픈 인노베이션인데 이게 10년 전부터 다국적 기업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웬만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웬만한 거는 다 내 안에다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 보면은 대형 R&D 그 삼성, 뭐 LG, 현대 다 연구소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직접 개발을 해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피해가 있냐면은 이제 구매력 파워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주면서 기술도 그냥 묻어서 가져와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처기업이나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좀 허탈하죠. 제값받고 팔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창조경제 그걸 하면서 이런 M&A 활성화 또는 코넥스 시장도 우리가 7월 달에 개설을 해서 벌써 뭐 10대 개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코넥스에 등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건전한 창업 문화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부모들이 주변에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리거든요. 저도 우리 자식이 창업하겠다고 하면은 고개를 좀 심사숙고하고 좀 말리지 않겠느냐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오히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벤처 창업을 했더니 쪽박차고 신용불량자 되고 이런 사례를 우리가 너무나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게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창업을 하더라도 이 쪽박차는 게 아니라 젊은이로서 이게 하나의 선이고 내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자리도 만들어준다는 그런 그 좋은 이미지를 그리고 망하더라도 이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중기청, 금융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할 때 융자보다는 투자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하여간 펀드가 만들어지면은 다 이런 엔젤 펀드 쪽으로 물론 정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씨앗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각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좀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번 실패하더라도 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펀드라든가 또는 R&D도 오히려 한번 실패한 사람이 또 그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아직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벤처 기업가가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10몇 개 그 크라우드 펀딩 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대기업을 중소 벤처 기업을 크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온라인상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법적인 기반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투자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하여간 어쨌든 이런 제도도 빨리 저희가 정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난번 많이 나온 얘기지만은 하여간 세제 혜택이라든가 M&A라든가 엔젤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도 모든 부처가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또 이제 중소기업이 저희가 이제 취약한 부분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좀 하는데 외국에 나가면은 뭐 정보라든가 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나 또는 공공연구소 이런 기관들이 그 해외에 갖고 있는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인프라들을 해외에 투자한 인프라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좀 도와주자. 특히 우리 한국인의 그 해외 과학자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한 18,000명 정도가 전 세계에 나가 있고 그분들이 각 국가마다 조직화가 잘 돼 있거든요. 또는 최근에 보면은 지식자 IP 그 전문가 세계 그 협의회라는 것도 지난번에 구성이 된 걸 봤습니다. 그분들이 솔선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 외국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오면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 오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이 특허 분쟁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애로를 많이 겪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어쨌든 뭐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약간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면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우리 대학이나 출연연구소가 공공기관들이 대충 보면은 학생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포함하면은 한 4만 명쯤 될 것 같아요. 16조 거의 17조에 가까운 R&D 예산을 우리나라 그 대학이나 출연연에 있는 한 3만 5천 4만 명의 연구원들이 민간 기업은 빼고요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연구 성과가 얼마나 사업화로 연결되고 또 기업에 도움이 됐느냐 솔직히 퀘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 나온 게 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할 말은 많지만은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안 넣고 어쨌든 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오는 지식이나 그다음에 그 특허 그다음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화까지 연결시키는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보통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넘는 그 부분이 바로 민간의 창업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R&D가 끝나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금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생겨서 기업화하기까지 추가적인 R&D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학은 R&D 끝나면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왜 추가 또 지원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자금이나 추가적인 R&D나 또는 그 경영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그 생태계를 좀 조성을 해서 많은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은 전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연연이나 이런 대학도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를 잘 하게 되면은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태동을 하게 됩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가 또는 사이언스 파크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TP 뭐 이런 산업 클러스터들을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하고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잘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은 이것도 얼마든지 그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서 기업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하여간
저희 그 정부는 판을 벌려주고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판을 벌려주고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활동은 민간의 기업이 주도적으로 이런 창조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아마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올해 그 창조 경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차관님? 그러니까 일반 인건비 빼고 나면 미래부 예산 뭐 중에 창조 경제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라 그러면 사업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체 부처 거를 취합을 해보니까 예. 6조 9천억쯤 됩니다. 6조 9천억 네, 사업 그다음에- 예산입니다, 그죠? 그렇죠. 사업 예. 예산이. 그리고 이제 저희 미래부 것만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계산하는데 좀 여러 가지 뭐 기준도 있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그 기존의 R&D 예산하고는 별도. 아닙니다. 기존 그러니까 사실 예산은 작년도에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새롭게 예산 짜는 건 어렵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R&D 예산, 그다음에 벤처 자금, 펀드 뭐 이런 예산들 하면은 한 6조 5천억쯤 되는 걸로 그렇군요. 사실 우리 차관님도 자식이 벤처하겠다 그러면 말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상당수 원인이 자식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자식이 창업하고 비즈니스하는 걸 막게 되죠. 근데 사실 그 문제는 금융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또 아마 청와대에서 언젠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 노인 신용 불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자식 연대 보정 때문에 생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듣긴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한 턴씩 쭉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임덕호입니다.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서울대학교 허은영 교수님께서 스트롱 코리아 2020 이 보고서를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거의 뭐 전부가 교육, 특히 대학 교육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부분의 내용에 동의하고요. 왜 대학 교육이 중요한가? 창조 경제형 이 벤처 창업의 핵심 요소를 보면은 모두가 다 대학에 있다는 것이죠. 우선 벤처 창업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가 대학에 있고요. 창업 교육이 대학에 있고 과학 기술이 대학에 있고 창업 공간이 대학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벤처 창업에는 경험한 동문 네트워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동문 네트워크가 또 대학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벤처 창업의 성공 여부는 여러분들이 벤처 창업 생태계를 이야기하시는데 대학의 생태계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해진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하신 중에 그 벤처기업인 하면은 대부분이 서울대라고 하셨는데요. 발표 내용은 다 맞는데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한양인입니다. 한양대입니다. 저는 아마 주요 대학, 명문대학 총장으로서 창업을 장려하는 지금 총장은 아마 거의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10분 동안 발표할 때는 우리 한양대학이 창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재를 기르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중심, 사례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고요. 토론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규재 실장님, 총장이 지금 뭘로 고민하고 있는가 토론 때 꼭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이 창조 경제의 이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벤처 창업 이걸 활성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게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학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창의적인 인재,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인재들을 지금 잘 길러내고 있는가? 죄송합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이런 인재를 배출할 때 창업형 인재보다는 취업 경쟁력이 강한 인재, 특히 이제 명문대학이라는 소위 이런 대학에서는 또 연구력이 있는 또 그런 인재들에 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합형 교육을 하지만 과거에는 인재학문간의 융합형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이 조금만 하면은 경영학을 하나 더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연계 전공이었고요. 조금 더 이제 확산되면서 사회에서 경영학의 필요성, 경영 마인드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이 떠오르면서 아마 다른 전공, 예를 들자면은 영문학이든 중문학을 하는 학생들이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요즘의 모습입니다. 대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제 또 특수한 대학 같은 경우는 전 학생에게 회계학을 가르친다라든가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교육은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어떠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들은 나름대로 이제 학제간이라는 건 공대생과 인문계열 학생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학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제간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한양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 공학도들에게 의무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든가 인문학 강좌를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다든가 반대로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자연과학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다든가 이런 학제간 이런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영 교수님 발표하실 때 리더십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학생이 아무리 교육시킨다고 창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질이 있어야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창업에 필요한 자질은 저는 뭐니 해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창업과 상관없이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과 영역에서 예를 들자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든가 리더십 교육, 우리 한양대 같은 경우는 8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인문학 고전 읽기를 의무화해서 2학점을 반드시 따도록 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형태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대학이 지금 이런 형태로 의무화를 하면서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융합형 교육이 지금 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창조경제형 인재, 즉 융합형 인재와 창조경제형 인재 이쪽을 내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주 어떤 해답이 되는 그런 어떤 교육일까? 저는 조금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융합형 인재하고 창조경제형 인재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은 다르다. 그렇다면 융합형 인재를 이야기할 때 앞에 꼭 붙는 게 창의적인 이런 말이 붙습니다. 저는 융합형 교육이라든가 융합형 인재는 창의성을 갖는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해하는 창조경제형 인재는 이와 같은 창의성뿐만 아니라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걸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는 자질까지 요구하는 게 아마 창조경제형 인재상이 아닌가. 혹시 차관님 잘못 제가 정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정의하는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은 새로 지금 우리가 융합형 교육을 주요 대학들이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창조 경제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면은 또 그런 인재를 모든 학생들에게 다 그런 인재형으로 간다는 것도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특수한 선택된 그런 인재들에게 바로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양대학교가 지금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창조 경제형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걸 제가 오늘 한번 제안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대학들이 바로 그냥 수용해서 우리의 경쟁이 될까 봐 좀 걱정을 합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융합교육이라는 건 어느 한 개인, 즉 대학으로 보면 학생이 자기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들을 부전공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부전공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자면 공대생이 경영을 듣고 공대생이 경영의 일부 과목을 듣고 또 창업에 관련된 어떤 과목들을 듣고 그러면서 사고의 융합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도움은 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듣지 않는 학생보다는 사고의 폭이 넓어지겠습니다만은 자기 전공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용어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한 내용입니다. 학제 간 융합교육에서 학제 간 학생 융합형 교육 방식으로 바꾸자.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한 학생이 이러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과목을 놔두고 이 과목에 각각 전공이 다른 학생을 수강생으로 받아들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동안 자기 전공에서 배워온 지식, 경험을 가지고 서로 융합해서 토론하게 하는, 조를 편성해서 토론하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내내 토론해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런 어떤 내용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에리카 캠퍼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작년에 특허와 협상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 과목의 주강 교수는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디자인대 교수고 한 분은 변리사를 겸임 교수로 모셨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과정에서 특허가 될 만한 게 나온다면, 사업성이 있다면 특허에 출원을 해보자 라는 어떤 전제하에 변리사님까지 겸임 교수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수강 인원은 4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40명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디자인대 학생 10명, 인문계열 학생, 인문사회계열 학생 10명, 공학계열 학생 20명 해서 40명으로 했고 10개 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10개 조는 각각 한 조가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강점을 갖는 디자인 학생 1명,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바로 기술에 접목시키거나 제품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솔루션에 강점을 갖고 있는 공학계열 학생 2명, 그리고 이게 제품화됐을 때, 상품화됐을 때, 사업화됐을 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또 고객의 어떤 성향에 접목시킬 수 있고 이쪽에 강점을 갖는 인문사회계열 학생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은 하나의 주제로만 가지고 던져준 겁니다. 던져준 주제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TV에서 일방향 광고, TV에 나오는 광고만 보고 있는데요, 이걸 스마트폰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 광고로 만들 수 없는가,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이 기술이 사업화가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서 한 학기 동안 토론한 다음에 논의를 하자. 근데 토론 방식은 이렇습니다. 조별로 만나서 토론을 하고 3학점입니다. 그 다음에 1시간은 10개 그룹이 모여서 다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서로 토론하고요. 이렇게 한 학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융합학문에서의 어떤 내용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물체 인식 및 선택 기술, 자기들이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체 인식 및 선택 기술에 대한 개념 특허. 요즘 조금 다르죠. 특허하고 개념 특허. 개념 특허는 이렇습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애플이 삼성을 고발한 내용이 전부 과거 같으면은 기술 특허인데 개념 특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스마트폰의 슬라이드 옆으로 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개념 특허입니다. 바로 이 10개의 팀이 물체인식 및 선택 기술에 대한 개념 특허 20개를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그리고 변리사가 나서서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한 조에 2개의 특허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삼성, SK, LG, KT 관련 부서에 알려가지고 뭘 했냐면요. 이분들이 참석한 그 클래스에서 학기를 마치고 원천 특허 사업 설명회를 직접 조장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대단하다. 이게 바로 창의적인 융합 교육의 핵심이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제 어떠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창조경제형 인재를 육성해내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교육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 창업을 해도 청년 창업가들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은영 교수님 내용에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냐? 맞는 인재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창업형 인재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창업을 대학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장으로서 누구보다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인재가 창업할 수 있느냐? 우선 어렸을 때부터 발명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대학에 오면 창업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도전적이면서 성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창업형 인재를 그래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는 인재를 발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제라는 소위 말하자면은 면접으로만 뽑는 수능 성적 완전히 보지 않고 내신 성적 보지 않고 미래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입학사정관이 면접으로만 해서 뽑는 수험생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발명재능 우수자 전형입니다. 6등급의 학생이 1등급이 들어오는 그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애들을 추적해 보면은 모두가 이 애들은 창업 교육 트랙에 우리 대학은 창업 교육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그 트랙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과대학 학생들에게는 3학년들에게 우리 공과대학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 3학점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올해부터 아까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학생들에게 5만 원을 나눠주고 한 학기 동안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은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 가서 줄 서서 표 파는 사업, 표를 끊어주는 사업을 해서 대기해서 하는 학생도 있고요. 학교의 전기 이런 부분을 시간제로 컨트롤하는 그걸 자기가 사업화하겠다는 어떻든 황당한 것 같지만 그래 성공하든 실패하든 경험을 해보라.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건 자기도 몰랐던 흥미를 느끼고 기업가정 소양을 발견하고 이런 애들은 자연스럽게 창업교육 트랙,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창업교육 트랙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진 거 아닌가요? 한 5분 더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이 아니라 한 90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90% 이상이 지금 대학 교육이니까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려면 기업가 이 교육을 시키는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2009년도에 우리 동문 기업인들이 기금을 내서 한양 글로벌 기업가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009년입니다. 왜 한양대가 이런 창업이 강하고 실용학풍을 주도하는 대학인가를 아실 겁니다. 이 설립한 목적은 뭐냐면은 이 글로벌 기업가 센터를 대학 창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요즘 말씀하시는 창조경제형 인재를 만들어내겠다. 대학생들에게 제조업을 하는 인재를 창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대학생들에게 맞는 창업이야말로 요즘 새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형 그런 어떠한 벤처 창업이다. 그게 대학에 딱 맞다는 거죠. 그 작업을 해왔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글로벌 기업센터에 전임 및 특임 교수만 17명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20명이 참석합니다. 이 창업에 뛰어드는 학생들의 멘토 그룹으로 1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모두 어떤 분이냐? 100% 기업인 출신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센터장은 유창한 교수님이라고요. 스카우트 온 분인데요. 실제 한양대학교에 다닐 때 창업을 해서 대단히 성공한 분입니다. 코스닥 상장까지 하시고 매각까지 끝나고 들어와서 지금 후배들을 창업을 주도하겠다 해서 이 글로벌 기업가 센터를 만드는데 주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글로벌 기업가 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 시점부터 창업 역량 개발 관련 기본 교육을 시키고요. 적시에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창업 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금 일원화된 창업 보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한양 스타트업 프로그램 이렇게 이름을 짓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공대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대신 기업가 정신과 창업 관련 교육, 특히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실전 능력 배양을 위해서 현장 교육을 대단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창업에서 성공한 동문 기업을 방문한 현장 실습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방문한 그쪽 기업인들과 멘토 관계, 즉 네트워크를 지금 연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학생들에게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우리는 대학 내 서울과 에리카 캠퍼스 모두 창업 보육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넣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쪽에 입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차관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창업이 성공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한다. 대출을 하니까 또 뭘 합니까? 담보를 요구하죠. 담보를 요구하는데 어느 부모가 창업하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투자하는 형태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한양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모델 케이스가 될 겁니다. 한양대는 어떻게 창업 자금을 연계시키느냐? 역시 동문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앞으로 저 벤처기업 하면 한양이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동문 기업가 40명이 한양 엔젤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요. 2012년도 후반기에 첫 시작해서 두 건을 성사시켰는데요. 우리 동문 한양 엔젤에서 직접 투자를 1억 5천만 원. 따라서 정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정부가 매칭해서 1억 3천. 그래서 2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창업 기업에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그 다음에 2013년 이제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 현재 6건을 성사시켰습니다. 직접 투자를 한양 엔젤 펀드에서 엔젤에서 8억을 투자했습니다. 정부가 6억 2천을 매칭했습니다. 따라서 14억 2천만 원을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대학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대학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걸 정부도 못하는 전국 대학에 지금 확산시키는 작업을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국 규모의 기술 사업화 경진대회를 합니다. 반드시 제가 참여해서 시상을 합니다. 이 경진대회에 작년에만 몇 개 대학, 87개 대학, 대단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360개 팀, 619명이 참여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업에 이렇게 창업을 주도하고 이런 쪽에 정책으로 대학에서 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제가 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2011년 말에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데 왜 이리 어려울까? 이런 부모님도 반대하고 사회 분위기도 이런 데 창업이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학생 독자적으로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토양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저는 어떤 걸 봤냐면요. 우리 한양 동문들은 지금 벤처 창업을 엄청나게 해 있지만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젊은 동문들이 엄청나게 창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맞다. 여기에 답이 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벤처 창업하려고 하는 이 동문들은 과거에 학교에 다닐 때 창업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 첫 번째. 이분들을 지금 잘된 우리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무상으로 유치하자. 그리고 학생들과 연계시키자. 왜? 학생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뭐가 있습니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주고 창업에 지금 실패하고 경험한 동문들하고 연결시키는 연계 창업 교육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게 이름이 바로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입니다. 벌써 3기째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1년에 2번, 매 기수 50명 이상씩. 자, 6주 코스로 무료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현재 한양대는 재학생들 창업하면 독보적인 대학입니다. 1등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지금 창업 문제를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느냐, 멍청한 총장이라는 이런 어떤 비난을 들어가면서 가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한번 주시죠. 예. 아까 우리 헌영 교수님 발표하실 때 잘못했으면 우리 임 총장님 무대로 뛰어 올라오실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쭉 열심히 해주시고, 사실 뭐 한양대학은 우리나라 산업계를 떠받치고 있는 대학이었죠. 최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장님께서도 최근에 저렇게 또 학교 교육을 바꾸고 계시니까 최근 더 떠받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얼른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무슨 대학교 평가할 때 무슨 사법고시 몇 명, 뭐 행정고시 몇 명 이런 것을 많이 평가를 해왔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심한 평가가 있어서 그걸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예. 질문해 주시면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60년사 KDI가 이런 만든 자료 또 교과서 이런 데 보면 놀랍게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개발 60년사에 정주영, 이병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공무원들이 잘했다, 정책이 잘 됐다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어디를 봐도 기업가를 칭송하거나 상찬하는 글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옛날에 산업공상적 신분질서의 도덕적인 어떤 인간, 군자 이런 것만 상찬이 되어 있지 기업가는 상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최근에 경제민주화의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도 아마 그런 데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님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특히 벤처 쪽의 육성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마 현장 실무를 너무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마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강의를 들어야 하겠지만 시간상 한 10분 정도 남짓밖에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자료를 준비를 따로 뭐 그러면은 쓰셔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좀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승철입니다. 임덕훈 총장님 강연 잘 들었고요. 한양대학교가 그렇게 창조경제 이 벤처의 성지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59년생이라서
우리 59년생들의 성지인 줄 알았거든요. 59년생들의 대표곡이 김은국의 59년 왕십리입니다. 근데 왕십리에 한양대학교 있어요. 그래서 전국 59년생이 모임을 하면 수천 명이 모이는데 한양대학에서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창조경제 누가 하나요입니다. 좋은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많았고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하죠? 그래서 창조경제 실행 주체, 교육, 창업, 유통, 추진기구 이 5개 제목으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행 주체입니다. 이노베이션, 에듀케이션, 벤처, 스타트업, 엔젤 펀드, 테크놀로지, ICT 무지하게 말이 많습니다. 누가 하죠 이거 근데?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으면 뭐합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냐 이거죠. 지금 국민들은 말이죠. 이거 지금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다들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는커녕 심지어는 뭔지 모르겠다 무슨 소린지 너나 잘해봐라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관중들만 있어요. 지금 감독 내지는 코치를 정부가 자임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관중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중들이 아주 냉소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국경제의 스트롱코리아 창조포럼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교육, 창업 등등 관련해 가지고 저는 누가 할 것인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이미 많이 나왔거든요. 대학 교육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은 그냥 교육입니다. 그 자체로서 굉장히 매우 값어치 있는 것이지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는 교과서, 교수님, 강의 이것만 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골프책 100권을 읽고 A+ 학점을 받았다고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보고선도 가보는 이유가 뭡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교육은 학교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경련에서 직업 현장 체험이라는 프로그램, 진로 나침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많은 시설들, 지금은 주로 공장만 산업시찰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기 호텔, 여러분도 호텔 많이 출입하고 계시지만 호텔 산업에 대해서 아시는 거 없지 않습니까? 왜? 배운 게 없거든요. 쇼핑센터 많이 가보시지만 그 쇼핑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략은 뭔지, 미래 비전은 뭔지, 필요한 기술은 뭔지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기업들이 그런 거 설명 안 해주거든요. 카지노 많이 가보시지만 카지노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시설들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특히 학생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죠. 상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주식 채권, 수표 어음 본 적이 없고요. 한국 거래소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상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자는 겁니다. 누가 나서야 되냐? 기업이 나서야 되고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보여줄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패형 건축물을 만들었다 치면 한번 가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세계적 건축가가 돼야 되겠다. 또는 건설 기술 관련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순천 세계 정원박람회가 지금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30만 평을 마치 30년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나무들이 지주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30년 산 메탈 세콰이어 큰 나무를 심고 지주목을 안 만들면 나무는 금방 쓰러집니다. 태풍 불면 바로 넘어지죠. 근데 그 지주목을 지상에 만든 것이 아니고 지하에다 박아가지고 이게 순천시청 공무원의 특허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서 보시면 이게 20년 전부터 이런 숲이 있었나 느낄 만큼 깨끗합니다.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는 카카오톡을 포함한 많은 SNS 프로그램 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요.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교육계는 널려 있는데 마치 교육은 대학만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만 골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수가 나서야 되듯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재능기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형 과학관, 우리 물리화학 생물지학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만
본 적은 없고 만진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스위스의 제일 큰 테크노라마라가는 체험형 과학관을 가보시면 우리나라 축구장 크기에만 한 너댓 배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만 무수히 많은 과학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정전기를 이용해서 뒤에 하얀 색깔을 퍼져 있는 공작새처럼 퍼져 있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어떻게 이 정전기가 전기를 통해서 발생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상상나라 가시면 각종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과학기술인이 나서야 되고 기업이 나서야 됩니다. 창업 말씀하시는데 창업은 누가 하냐 이거죠. 자꾸 만드는 것만 말씀하세요. 만들면 뭐합니까? 못 파는데. 세상에 제일 만들기 쉬운 게 비누입니다. 초등학생 한 5, 6학년, 중학생이면 다 만듭니다. 그러나 비누를 파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프록터 앤 gem블이 세계 글로벌 비누 회사입니다. 마케팅이 성공을 한 거죠. 아이보리 비누가 원래 물에 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에 뜨는 비누입니다라고 광고하면서 99% 순수 비누, 마치 물에 가라앉는 비누는 순수하지 않은 비누인 것처럼 한 거죠. 그래서 아이보리가 세계적인 브랜드의 비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만들면 좋다 그러는데 안 팔리면 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에 있는 와이셔츠 공장을 갔다 왔어요. 대우에 사는 건데 우리나라 전체 셔츠의 10%를 공급하니까 이 자리에도 제가 갔다 온 공장의 와이셔츠를 입으신 분이 한 30분은 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현장 공장도 추락 가격은 4,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싼 거는 4,000원, 비싼 거는 9,000원. 한국에 오면 5만 원에서 15만 원 됩니다. 우리는 4,000원에서 9,000원짜리 비즈니스 하시겠습니까? 5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비즈니스 하시겠습니까? 자꾸 창업을 만드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망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돼요. 기업 간 동반성장이 요새 화두입니다. 기업 내 동반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자기네끼리 동반성장도 안 되면서 남하고 무슨 동반성장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기업 내 동반성장이 안 돼요. 엔지니어가 있는데 기술이 마케팅이 부족하고 마케팅은 잘하는데 유통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한 것은 빌 게이츠라는 엔지니어와 스티브 발머, 이 사람 프록터 앤 gem블 출신의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팔아준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것은 그 사람이 아이디어만 내면 워즈니악이 다 만들어줬습니다. 엔지니어입니다. 아이디어맨과 엔지니어의 결합. 휴레트와 패커드가 창업을 해서 오늘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었습니다. 반클리프 집안과 아펠 집안이 합병을 해서 120년째 세계 최고의 보석 집안이 됐습니다. 베스킨과 라빈스가 합작을 해서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만들었죠. LG와 GS라는 우리는 훌륭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많은 창업 기업들 중에 소위 동업을 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창업이 성공하려면 생산, 기술, 유통, 소비자 보호, 마케팅 등등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기업 내 동반 성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동반 성장 문화를 창업가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1인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다음은 유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들면 뭐 하냐고요. 싸이가 세상을 바꿔놓은 것은 바로 유튜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59년 왕십리 얘기했죠.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연말 10대 가수의 10대 가요가 선정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10대 가요로 끝났어요. 아마 싸이가 30년 전에 나왔으면 연말 10대 가수상 받고 끝났겠죠. 그러나 유튜브라는 유통 채널이 있었습니다. 이걸 광고하고 자꾸 만들기만 해요. 일본에 가면 도쿄 한즈라고 하는 유통 체인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스토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조적인 물건만 전문으로 파는 가게입니다. 우리나라는 창조적인 물건을 만들면 팔 데가 없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호치게스가 심 없는 호치게스고요. 숟가락 저울이고요. 야채를 벗겨주는 장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물이 불여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저울 숟가락이고요. 여기다가 어린이 시럽이라든가 뭐 담아서 3g 마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장갑입니다. 이거 장갑 끼고 과일을 살살살살 문지르면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이게 힘없는 호치케스 사진에 보이시죠? 이거 종이가 종이끼리 서로 물어가지고 안전한 어린이들이 먹어도 뭐 종이를 먹으면 안 되겠지만 호치케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면 우리는 어디서 팔죠? 홈쇼핑에서 팔고 끝납니다. 한 번 팔면요. 어젯밤에 텔레비를 봤더니 물이 들어가면 늘어나는 호수를 팔더라고요. 무게는 500g, 가볍고 신축적이라서 보관도 편하고
물이 없으면 줄어들고 물이 있으면 늘어나는 호수가 홈쇼핑에 팔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평상시에 사고 싶으면 어디서 사죠? 살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통을 무시하기 때문에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개 만들고 망합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도쿄한즈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스토어가 이것도 한 7개층, 우리나라 백화점만 합니다. 매장 하나가 전국에 3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창업 기업가들은 만들면 누군가가 팔아주는 아주 행복한 나라에 있습니다. 끝으로 추진 기구입니다. 지금 이걸 추진하자는데 자꾸 정부에다 대고 뭘 하라 그러고 국민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독과 코치는 정부가 자임을 하고 있지만 선수는 국민들, 기업들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보아 경제단체가 창조경제 민간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창조경제에 나설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창조라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모든 이런 사업기회에 전 국민이 나서자.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그것이 오늘 저의 발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도쿄핸즈라는 회사는 개인 회사입니까? 네, 이거는 그냥 백화점 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이마트나 그런 식으로 체인으로 돼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그 혼자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백화점과 연동이 돼가지고 백화점 주변에 같이 있고, 그래서 백화점과 도쿄엔즈 같이 있고, 우리나라 생긴 거는 백화점과 똑같습니다. 7개층으로 여러 개층으로 돼 있고 한 층이 굉장히 넓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 신문 기자 그만두고 나가서 코리아 핸즈 이런 걸 하나 만들까 하고 잠깐 여쭤봤습니다. 자, 이 우리 남민우 회장님은 스스로가 벤처를 만드시고 정말 갓난 끝에 오늘날 벤처 기업의 대명사이기도 하시고 성공한 벤처 기업인이기도 하시고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죠. 그 물건은 나중에 저도 하나 주시죠 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벤처기업 협회장 맡고 있는 남민우입니다. 오늘 저는 그 창조경제를 위한 저희 벤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조 포럼에서 벤처가 할 말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벤처가 창조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벤처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창조경제가 대체 뭘까, 사회적으로 말들이 많은데 저희끼리 한번 토론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 창조경제란 창조의 가치가 존중받고 극대화되는 경제일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선도형 경제다. 그리고 ICT 기술을 통해 기존 산업 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융합형 경제다. 뭐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저희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가 아니겠는가. 창조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창조 경제를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저희가 새로 써나가는 게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역량은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ICT 자본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창조경제 역량은 20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무역 수지도 아주 열악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1조 달러에 이르는 그런 그 무역 강대국이 됐지만 기술을 사고 파는 기술 무역 수지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 현실이고, 우리가 창조 경제라는 이슈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낮은 일자리 창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 차트에 보시면 요즘 유럽 경제 위기에 단골로 나오는 국가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 반대편 쪽이 좋은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중간쯤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창조 경제와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 항상 대기업 일변도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대기업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시장의 독과점은 증가해서 그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의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뭐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조 경제 시대에는 저희 벤처기업, 즉 왕성한 창업 활동과 고급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R&D 투자를 하고 있는, 그리고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고 하이테크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이 벤처 기업들이 창조 경제 활동에 가장 적합한, 창조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벤처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고 그 벤처에 대해서는 그 두드러기를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벤처가 97년 IMF 위기를 탈출시키는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2001년 버블 이후에 비난을 받더라도 그때 뿌려진 벤처의 씨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살릴 시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9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벤처 압축 성장의 길을 정부한테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DJ 정부 시절의 얘기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벤처에 대해서 2001년 이후에 거품 분기 이후에 저희 벤처 실현기를 맞게 됐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야당인 DJ 정부 시절의 벤처 작품이 그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갖다 보면은 벤처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이 벤처 기업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는 YS 정부, 현재 여권인 그 뿌리가 같은 YS 정부에 사실 다 기한이 된 겁니다. 그 시절에 다 만들어졌고 그 추진이 된 건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그 국민경제 활용을 한 거는 DJ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큼은 꼭 지금 그 새누리당 여권분들한테, 현 정부의 그 여권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뭐 하는 얘기들은, 지금 야권에 있는 분들은 야권이 주장하던 거를 왜 지금 여권이 다 하고 있느냐,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는 저희는 여도 없고 야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벤처 그 기업 수의 추이를 보면 피크에 이르렀던 2000년에 2001년에 11,000개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벤처 그 거품이 붕괴되면서 7,000개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다시 뭐 관제 벤처라는 비난이 있긴 합니다만 28,000개까지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벤처 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거를 저희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벤처기업 중에 소위 성공한 벤처기업, 매출 1,000억을 돌파한 1,000억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중소기업청과 같이 통계를 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2005년도에 68개였습니다. 작년 말부로는 381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381개의 중견 벤처의 매출을 다 합쳐놓고 보니까 78조 원에 이르고, 이거는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의 6번째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아마 이런 통계를 보면 많은 분들이 벤처가 그렇게 컸나, 이런 놀라움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28,000개 벤처 기업을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은요, 매출이 183조, 그리고 고용 66만 명에 이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 대기업 수위로 보면은 삼성그룹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벤처 기업은 높은 성장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벤처 기업이 중요한가?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중심의 기업들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기존의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저희 벤처 기업들이 아주 우량한 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글로벌 중견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맥스, 넥슨, NHN, 아이디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중견 벤처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한 벤처 창업가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여기 그 지금 카카오가 그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으로
네이버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 NHN의 그 이혜진, 김범수 두 친구가 이제 그 NHN을 키워냈는데 그 뒤에는 바로 김범수라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게 어떻게 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살아남겠느냐, 많은 분들이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투자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투자를 해서 버티다가 이제 중국계 많은 이제 투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수익을 이제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페이스북처럼 그 구글처럼 오랫동안 그 수익 창출 모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이제 네이버를 위협하는 거인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그 역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거는 순전히 김범수라는 그 맷집 있는 친구가 뒤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벤처가 성공하려면 오랜 기간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투자를 해줘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 넥슨의 김정두라는 친구 그 엊그제 그 네고 사이트 인수했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은둔의 이제 경영자로 유명한 친구인데 우리나라 그 3대 그 부자에 들어갑니다. 이건희 회장님, 정몽구 회장님 다음으로 돈을 많은 친구가 우리 이미 벤처기업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넥슨을 일본 시장에 가서 상장을 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만 해도 몇 조 원에 달합니다. 이미 우리 벤처 생태계에서는 이런 성공한 벤처 기업가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고, 이 벤처는 여전히 그 뭐 찌질이하고 뭐 생떼나 쓰고 뭐 도와달라고 뭐 하는 뭐 그런 친구들 아니냐, 이렇게 뭔가 언론과 우리 사회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벤처 생태계는 성공한 벤처 창업가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가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이 갤럭시 부품을 들여다보면 이 많은 부품 을 만드는 회사들이 바로 저희 벤처 기업들입니다. 이런 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이 모여져 가지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저희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벤처 생태계는 얼마나 열악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 우리는 마크 주커버그 같은 페이스북이 탄생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란합니다.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건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우리 벤처 생태계는 어쨌든 미국 같은 좋은 벤처 생태계는 많이 다르다. 뭐가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세계적인 리더들을 벤처 기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벤처 생태계가 벌써 18년이 돼가는데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벤처 영웅이 몇 명이나 탄생했는가? 아까 얘기한 은둔의 경영자들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벤처 영웅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업 생태계가 공생의 생태계보다는 정글의 생태계로 운영된 결과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벤처 생태계에 대해서 특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벤처 생태계 개선을 위한 그 정책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처 생태계는 혁신 생태계와 시장 생태계가 잘 결합을 해야 만들어집니다. 창업과 그 성장과 회수가 원활하게 그 선순환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저희가 좋은 벤처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바로 성공을 한다면 누구나 아마 창업을 했을 겁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가 성공하는 게 바로 벤처 성공의 그 통계입니다. 그 성공한 벤처 사업가들도 3번, 4번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성공하는, 그것이 통계적인 팩트입니다. 즉 3년, 5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데스밸리라는 죽음의 계곡을 성공적으로 넘어야, 그럼 누가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그거는 창업 지원,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투자, 뭐 많은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왜 성공한 벤처 생태계냐? 바로 이런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뭐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성공하고 있는 이런 벤처 생태계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내부에서 모든 R&D를 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한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내부에서 다 하지 외부에서 한 거를 M&A를 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찾고자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탈취니 인력 빼가기니 뭐 이런 그 험악한 말들이 난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어떤 글로벌 대기업을 봐도 자체 R&D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기업, 연속적으로 해내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경쟁하는 글로벌 대기업들 다 보면 1년에 40개, 50개의 그 벤처 기업들을 끊임없이 M&A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공 확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겨우 잘 살려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새로운 기술 창출, 이노베이션은 벤처가 잘한다는 게 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마케팅은 훨씬 더 잘하더라. 이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즉 그거를 오픈 저희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한 500명 정도 되니까 이미 대기업이 돼서 프로세스가 지배하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사업 하자고 아무리 외쳐봐도 잘 안 됩니다. 기존에 하던 걸 하려고 하지 새로운 걸 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내 벤처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M&A도 하고. 즉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프로세스화된 대기업 내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는 벤처 기업들이 하고 그거를 이제 성공한 나름대로 퀄리파이된 것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과감하게 M&A를 해줘가지고 그 성장 동력으로 삼는 이런 M&A를 통한 성장, 이걸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그 기업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가지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벤처 생태계를 얘기하기 전에 창조성이 발현되기 쉬운 사회 문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산업공사의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희도 가끔 듭니다. 그런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언론부터 저는 앞장서줘야 됩니다. 성공한 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들이 기업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라고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교육 시스템의 개혁입니다. 창의력을 배양하는 위주로 청소년 시기부터 기업가 정신이 고취되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유능한 관료와 유능한 취업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지 창업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뱁슨 칼리지라고 창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꿈꾸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저희는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협력의 문화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을 논쟁이 한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자유시장이라는 그 명목 하에 사실은 힘의 논리가 저희는 판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힘의 논리에 기반한 갑을 문화가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으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이런 창조성이 발현되기 쉬운 사회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성이 발현되기 쉬운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 제품들에 대해서 시장 창출을 아까 대기업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이 M&A를 통해서 하든 그거를 대신 해주든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정부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조달 시장을 통해서 해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공한 모든 대기업들도 처음에는 벤처 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병철 회장님이나 그 정주영 회장님이 저희는 진정한 벤처 1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벤처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그런 그 기업 생태계가 저희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 속에서는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성이 발현되기 쉬운 벤처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100%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초점은 창업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기업가형, 무엇보다도 생계형 기업이 아니라 기업가형 창업이 저희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실패자를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융자나 보증 중심이 아니라
투자 중심의 창업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엔젤 투자가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M&A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사례를 보면 IPO 나스닥 시장보다도 M&A 시장이 훨씬 큽니다. 저희 대기업들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중견 대기업, 중견 벤처도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의 대기업들도 이제는 성장 가능성 있는 벤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M&A를 해서 같이 벤처 생태계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몇 년 걸리는 그 상장 때까지 초기 그 엔젤 투자나 벤처 투자가들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투자 유수를 할 수 있도록 M&A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대기업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자기들 다 안다고 그럽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 하면 대기업을 잡아먹었다는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사실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사는 거는 잡아먹은 게 아니고요. 그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벤처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사회 인식의 전환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 어떤 실패에 대해서도 저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그 실패가 자선화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투자 중심의 벤처 창업이 돼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수한 대학생들이 창업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기생세대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해줘야 될 노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갈수록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벌써 이제 보니까 시간이 거의 또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씩 마지막에 우리 이차관님은 뭐 인사말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세 분께는 제가 질문을 하나씩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벤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첫째, 거품을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다 거품에 대해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과연 벤처 육성에 거품의 역사적 기능은 없는 것인가? 거품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질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 다음 질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과 벤처 사이에 벤처의 관계는 모순이나 또는 적대적인 관계인가 하는 것도 늘 사실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임 총장님께는 특히 최근에 아까 최근 고민이 뭔지를 좀 물어달라 이렇게 주문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고요. 우선 저 회장님께 벤처 육성이 과거에 거품이 생겼다 꺼진 후유증이라달까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뭐 우리 역사상 18세기, 19세기, 20세기 산업 중에 거품 없이 또 성장한 산업도 없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 거품 없는 맥주가 맛있겠는가 그런 질문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벤처가 얼마큼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왜 통계를 보여드렸냐면요, 2000년에 그 벤처 거품의 결과가 무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거를 창출해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그 일종의 거품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거품 없이 뭔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잘 매니지된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군자가 벤처 기업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예, 뭐 사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이 물질에 대한 끊임없이 물질을 나쁜 것으로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 사실은 물질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교육이 좀 그런 면에서는 늘 반기업적이지 않나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 이성철 부회장님은 어떻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이 흔히 요즘 특히 마치 적대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많고, 마지막에 아까 남 회장님께서 대기업들이 M&A 해주는 거는 정말 그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아주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 이렇게 놀랐습니다만은 이 부회장님 뭐 그 관계에 대해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최종 물건을 만들면 뭐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부품 한 개가 잘못되면 그 부품 생산 업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 제품을 만든 대기업이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반성장 상생협력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매우 중요한, 대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하라는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참 불행하게도 자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상하관계, 수익적 관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평적 관계도 매우 좋은 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남민우 회장님께서 갤럭시 S4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주변 기기를 볼까요? 지금 이미 우리는 스마트 이어폰 다 쓰고 있죠. 스마트 만보계를 우리 회사 직원들은 쓰고 있습니다. 전부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숟가락 보셨죠? 저울 숟가락. 이게 연결되면 스마트 숟가락이 됩니다. 스마트 당뇨계, 스마트 심박계, 스마트 속도계, 스마트 보이스 캐디, 스마트 가습기, 스마트 공기청정기, 스마트 오염 센서 등등 이미 갤럭시 S4와 연동되는 센서가 내장돼서 만들 수 있는 많은 기계들입니다. 이 기계들은 대기업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블루오션에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평화로운 동반성장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수익적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평적 사업 기회의 창조로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 총장님. 예. 요즘 어떤 고민을 네. 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는 청년 창업을 권하지 않는 사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 창업을 억압하는 사회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우리 사회 자체가 소득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특성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게 대학에서 보는 측면은 부계 사회에서 모계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소위 말하자면 도전 정신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학생들.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도 다 한 분 한 분이 책임이 있는 거죠. 수강 신청을 어머니가 해주고 있는 학생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식당에서 제가 가는데 학생 식당에서 전화를 꺼내서 앞에 있는 학생이 엄마 메뉴가 이런 거 있는데 뭘 먹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 거 아십니까? 더 놀라운 건 제가 직원, 교수가 아니고 직원 한 사람을 뽑는데 경쟁률이 몇 대 1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학에 850대 1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LG 다 옵니다. 대기업에. 그것도 더 놀라운 건 인사 담당자들이 옵니다. 대리급들이 그냥 평직원으로. 뭐 때문에 올까요? 저는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오냐고. 뭐 대학 발전이 어떻고. 저는 가능한 한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너무 중후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안정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해야 되겠는가? 이 사회가 정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고통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 그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대학에서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이다. 대단한 위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산학협력 중심 대학을 표방하면 그 대학은 일단은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정부와 특히 언론이 나서서 많은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그 벤처 남 회장님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은 어떤 좀 섭섭함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지금 대학의 교육이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언론까지 나서서 두부모형 인재를 양산하도록 유도하는 사회가 아닌가. 창의적인 인재를 하라고 하면서 두부모형 인재를 지금 양산하고 할 수밖에 없는, 특히 거기에 저는 언론의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주요 언론인 조, 중, 동 세 개가 다 이렇게 대학을 열심히 평가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잣대로 1등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오늘 한양대 동문 여러분들 너무 많이 와 계세요. 역시 벤처 이쪽은 서울대 동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평가 지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불면증이 올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과 같이 우리 한양대학이 지금 74년 동안 실용학품 하면서 교육도 연구도 사회에 쓸모있는 교육을 위한 교육,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자. 이게 지금 우리 한양의 학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 기술 이전 실적하면은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한양대가 1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에 힘이 되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연구를 주도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 소위 말하자면 조중도 평가하는 여기에서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평가한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쟁대학 대학에 대한 언론사의 일률적인 평가가 교육 환경, 대학 재정. 아니 지금 한양대 정도면 교육 환경, 대학 재정 우리나라 탑 수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또 1, 2등을 나눈다 이거죠. 연구 실적, 논문 편수, 논문 국제화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 정도면 그냥 놔둬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평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학협력 중심 대학이다 하면 평판도 떨어집니다. 자, 이 5개로 일률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극히 제가 보기에 하나 내지 2개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의 총장님들은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전부 1, 2, 3, 4등 하면 더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러면 지방대학은 어떠느냐? 지방대학도 비슷한 평가 자태를 가지고 정부의 평가를 받는데요. 일률적인 평가 자태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대상에 끼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또 정부 주도의 국책과제 선정 기준, 아까 지금 BK랑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가 기준은 어디에도 창업과 관련된 이런 어떠한 실적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하고 창업을 유도하고 가능한 이야기냐 이겁니다. 저는 아까 다시 한번 서울대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취업하셔가지고 나오셔서 벤처기업을 기반이 튼튼한 자리에서 창업해서 그렇게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대 학생이 재학 중에 창업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냐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구조가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지금 한양대는 주도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동문 여러분들 제 마음 이해하시죠? 전화를 하셔가지고 총장님 왜 이렇습니까? 이걸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한 벤처 기업들에 있는 그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과연 대학의 지금 생태계는 어떠냐 이거죠. 이게 지금 심각하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들여다볼 문제다. 이 부분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BK 대학 평가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정부에 던지는 여러 가지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이상목 차관님은 또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면 또 세션을 맡아서 쭉 이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또 발표를 하셔야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세션은 대개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할 얘기는 너무나 많고 또 사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논쟁거리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논쟁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저로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이 차관님께서 오전 세션을 일단 좀 마감하는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예. 12시가 넘어서 그냥 끝내실 줄 알았는데 그 창조 경제를 설명하라 그러면 제가 참 말이 막힙니다. 근데 경제를 설명하면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앞에 창조 경제를 붙여놓고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또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야 됐다 그만해라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 이제 신문에 나온 것도 좀 보고 3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 경제를 끌어왔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는 창조 경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하여간 그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된다. 두 번째가 공급자적 입장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을 공급하는 정부나 금융기관이나 어쨌든 이런 정책의 공급자적 입장에서가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산업 현장, 벤처기업, 중소기업 또 대기업도 상생하려면 같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그 입장에서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이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주부들도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가 우리 학생들한테 야, 이 창업이 한번 해볼 만한 거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가 다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 이 차관님, 임 총장님, 이성철 부회장님, 남민우 회장님 네 분께서 오전 세션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저희들이 보도하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잘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저는 또 신문사의 간부로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 신문 제작하는데도 늘 피드백이 되어서 좋은 그 한국경제신문다운 기사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1시에 여기로 다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